오늘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의 동향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제일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을 보시면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부동산이 오르는 게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 금융기관에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계속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버블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을 더 이상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그 부동산을 팔게끔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이 무너지고 그때 한 미국 돈으로 따져서 한 700조 정도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50 정도 되니까 1년 예산이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걸 지켜보고 있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그 이름을 쓰는 어떤 암호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융에 대한 제도나 이런 정책들을 중앙에 맡겨둬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특정 기관에다가 맡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트코인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 논문에서 이 블록체인 가지고 중앙화된 금융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블록체인의 기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보시면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부터 밑에부터 보시면 보더리스 앤 포지셔니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가 없어야 되고 누가 누구를 허락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디스트리뷰티드 트러스트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신뢰들이 어느 중앙 하나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져서 관리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 싱글 엔티티 오너십과 컨트롤, 어떤 이런 관리에 대한 주체가 싱글 엔티티 하나에 대해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각자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가 되어서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는 것들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시스템이 변동되는 것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상에서 하이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 미들맨 is peer to peer, 양 당사자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이 발생해야 되지 중간에 중개자가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들맨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트랜스퍼런시하게 정보들이 공유돼야 된다. 그래서 7가지 이런 개념으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4가지 용어로 정리가 되는데, 분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드들이 중앙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분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불변성, 데이터가 한번 기록이 되면 이 데이터들은 이제 삭제가 되거나 수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기록된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변동이 되면 안 되고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되지 않게 누구나 그 이력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투명성,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들을 열려져 있는 상태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것이 중앙에 있는 관리자 한 사람 아니면 어떤 기관이 결정하게 된다면 사실 그 기관 내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나로 업데이트가 되면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트랜잭션을 거쳐서 온 것이 맞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하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대로 된 트랜잭션이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이제 POW라고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분산성, 그리고 불변성, 투명성, 합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래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죠. 지불하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했다라는 것들을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성범죄에 대한 어떤 암호화된 키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하나의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통 그 비트코인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트랜지션 내에서는 일주일에 한 7개 정도 트랜지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당 17번 정도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거래들을 쭉 모아서 그 발생된 거래 내용들을 블록에 하나 적게 되는데 이 블록은 한 10분 정도에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생성된 블록 안에 그 10분 동안 생성된 거래들이 그 거래가 발생하게 된 사람들의 개인키, 암호화키로 쭉 기록이 되고요. 그 기록이 된 것들이 10분마다 블록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블록들은 그 다음 블록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10분. 그래서 10분마다 블록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블록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블록에 있는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그 정보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들이 체인처럼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체인처럼 쭉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게 되면은 보안성에서 가장 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변경하게 되면은 그 변경된 데이터들과 그 이후에 그 변경된 데이터들, 변경 이전의 데이터들로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들도 다 같이 한꺼번에 변경을 해야지 중간에 어느 데이터 값들이 변경이 되는 게 이제 변경이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블록들이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암호화 데이터들이 전부 다 그 이전 다음 데이터를 만들 때 암호화시켜서 또 만들고 그 다음 블록은 그 이전 데이터들을 암호화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하나의 데이터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들을 이렇게 블록으로 쭉 만들어두면 보안성에서 완벽한 그런 보안 알고리즘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래에 대한 명세나 이런 부분들을 블록에 담아서 암호화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오른쪽에 표시된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논문이 2008년도에 나오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발생하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자 2판을 주문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 당시에 피자 2판이 금액으로 따지면 30불, 지금 돈으로 따지면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개 가지고 3만 원짜리 피자를 먹었으니까 그때 돈으로는 비트코인 하나가 3원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니까 15년 만에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또 단점이 된다는데 이게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화폐는 오늘 내가 먹었던 그 과일을 10,000원 주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달 뒤에 아니면 내일 당장 그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과일 금액이 바뀌게 되면 사실 이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를 화폐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자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유한한 2,100만 개밖에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라는 개념보다는 자산으로서 이렇게 노이 되고 그러면 과연 이런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을 우리가 직접 화폐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또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코인을 화폐로 만들 수 있는 걸로 개념이 좀 바뀌어가 돼서 지금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화폐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다른 장표를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암호 네트워크가 나오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원래 블록체인의 컨셉에 맞게끔 누구나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모든 사용자들이 전자지갑만 만들게 되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블록체인이 퍼블릭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너무나 보안성이 좋고 방어성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대구시 지자체 내에서 블록체인을 하나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안해보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굳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큰 블록체인에 묶일 필요 없이 우리 나름대로 작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기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특정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크게 퍼블릭으로 갈 거냐 프라이빗으로 갈 거냐 이렇게 두 개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R&D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솔루션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번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서 쓰는 블록체인으로 가자라고 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서버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 위에 이제 블록체인 오픈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윈도우 설치하듯이 리눅스 설치하듯이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그럼 어떤 블록체인 소스를 가지고 설치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 위에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고 또 서비스로 개발해서 하나의 블록체인 전체적인 서비스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의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해서 서비스를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구성을 할 때 밑단에서 보시면 왼쪽에 회색 블록으로 보시면 비즈니스 서비스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는데 블록체인 서비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버 컴퓨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오픈 프라미스, 온 프라미스 두 개로 나뉩니다. 컴퓨터를 사서 이제 우리 전산실에 설치를 해서 거기 블록체인을 할 거야. 그걸 이제 온 프라미스로 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 네이버 클라우드 아니면 뭐 구글 클라우드, G 클라우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그냥 내가 서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월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서비스를 빌려서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오픈 프리미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장비부터 내가 구축해서 사서 할 거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릴 거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부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위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하이퍼레저 패블릭으로 갈 거냐 하이퍼레저 베이스로 갈 거냐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여기에 가장 맞는 것들 왜냐하면 트랜잭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보안성이 강화돼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요구사항에 맞는 이제 블록체인 오픈소스 알고리즘 플랫폼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결정하게 되면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함의 알고리즘입니다. 트랜잭션들이 결정하게 되면은 분산 노드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드를 7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노드상에서 합의 알고리즘 어떤 것들로 합의를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POA를 쓸 건지 라프트를 쓸 건지 합의 알고리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합의 알고리즘을 결정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블록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결정이 딱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토큰 내가 이제 NFT 같은 토큰 서비스를 할 건지 아니면 DID와 같은 신호인증 서비스를 할 건지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추적할 것인지 그 추적 기능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내가 구축하는 서비스에 맞는 어떤 기능들을 넣을 건지에 따라서 서비스 카탈로그를 다 구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오픈소스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다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밑단에 토큰 마케팅 서비스, DID 서비스, NFT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체적인 서비스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블록체인이 왜 나타나는지 그 중앙화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논문으로 써서 이걸 2010년도에 처음으로 거래가 되었고 이것들을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이냐 아니면 프라이빗이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속성을 결정해서 그리고 서버를 어떻게 둘 건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클라우드를 쓸 건지 아니면 온프리미스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일단 블록체인 서비스를 다 구성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들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출처로 나와 있던 오른쪽 보시면 포스텍의 우정수 교수님이라시는 분이 지금 포항공대에서 블록체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 뵀을 때 지금도 여전히 그 비트코인 아주 그 가격이 낮았을 때 사셨었는데 지금도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니까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은 이 모든 세상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기반으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런 학자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볼 때 이 암호화폐가 왜 중요한지 첫 번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크립토그래픽 펑션을 통해서 파이낸셜 트랜잭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의 모든 파이낸셜 트랜잭션들, 금융의 트랜잭션들은 암호화된 기능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있는 부분들 어떤 센트럴 오서리티에 의해서 컨트롤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능들은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한 이런 암호화키를 통해서 P2P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봤을 때 그 싸이월드를 모르시겠지만 싸이월드에 나왔던 도토리나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쓰고 있는 네이버의 그런 마일리지 포인트들 아니면 게임 왔을 때 게임 머니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걸로 받아서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게임에 쓰든 아니면 상품권을 사든 그렇게 다 사용되어 왔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에 보는 시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들은 첫 번째 있는 이 암호 펑션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키로 암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P2P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중앙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포인트를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가 없어지면 그럼 이 돈들은 어떻게 돼?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2008년도에 이뤄졌던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똑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거래됐던 돈이 그냥 온라인의 디지털로 포인트를 바꿨다고 해서 이거는 가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분산화되어 있는 누구 하나의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산화되어 있는 곳에서 암호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암호화폐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2008년도 10월 30일 날 그 논문 표지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와 같은 이제 더블 스펜딩 문제나 센트럴라이제이션 프로그램들을 풀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닌 분산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원장들을 다 분리해서 관리를 하자. 이 말은 예를 들어 뭐 중앙에 서버가 하나 있으면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성공했다는 이력이 중앙 서버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중앙 서버에 있는 서버가 혹시라도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하나 더 둬요. 그래서 분산 이렇게 똑같은 서버를 하나에 또 복사를 해서 두는데 이건 백업 서버라고 부르지 분산된 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서버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모든 똑같은 원장을 가지고 있는 서버들을 수없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걸쳐서 분산해서 두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 그 데이터가 특정 서버 하나에만 전송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산 서버에 똑같이 다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어느 한 서버의 데이터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서버에서 그건 사실 데이터가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라고 하면 그 해킹 시도했던 데이터들은 다시 원상 상태로 돌아가면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분산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노드가 지금 얼마나 있냐 보시면 18,494개 노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 있는지 모르는 게 11,920개가 지금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미국에 1,500개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도 40개 비트코인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트코인에 그 거래하고 있는 블록체인 노드가 전 세계적으로 18,000개가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위조하려고 하면 51%만 딱 해킹을 해버리면 데이터를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51% 노드를 해킹한다고 하면 보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8,000개니까 9,000개에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블록체인 노드 하나 생성되는데 10분이 걸리는데 그 블록 하나를 업데이트하는데 지금 컴퓨팅 파워가 지금 돈으로 한 7만 불 정도 들거든요.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요. 이렇게 블록 하나를 생성하는데 9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그 9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18,000 노드 중에 9,000개를 해킹해야지 데이터를 하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은데 그 조작을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9,000개 노드를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노드 하나에 9천만 원인데 9천 곱하기 9,000개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노드를 업데이트하는데 성공했다 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개가 10,000개가 됐다고 쳤을 때 사실상 숫자는 10,000개로 늘어나지만 아니 비트코인 노드는 절대 해킹이 안 된다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누군가에서 해킹이 되었네 라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1억에서 9천만 원, 8천만 원, 100원, 200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해킹을 해서 그 사람이 얻는 거는 10개를 가지고 있어서 10,000개를 해킹한 다음에 내가 그 10,000개를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킹하는데 실제적으로 해킹이 되어버리면 비트코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해킹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그런 자산들을 암호화폐 자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 자산, 이런 자산들도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디지털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RWA, 현실 세계 자산을 여러 가지 실물 자산을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증권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블록체인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법정 화폐, 달러나 우리 원화 같은 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을 연계하는 토큰들, 이런 것들도 이제 증권으로, 디지털 증권,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게 STO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실물로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도 암호화폐 상에서 이제 NFT라는 기술이 적용돼서 디지털 소유권으로 이렇게 점차 실물 자산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 중에서는 이제 법정화폐 부분과 실물 연계 토큰 STO 증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산을 토큰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를 합니다. 아파트 거래하면 요즘 아파트를 예를 들어 한 3억, 4억, 5억 한다고 치면은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억, 4억, 5억 정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죠. 중간에 공유중개사를 통해서. 근데 예를 들어 빌딩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이걸 살려고 매물을 내뒀는데 이 1,000억짜리 빌딩을 살려고 하는 건 개인이 살려고 하기엔 사실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자들을 모아서 1,000억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빌딩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1,000억에 대한 부동산들을 세부적으로 조각조각 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어치,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어치 권리들을 다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건물들을 사고 팔 때 나는 전체적인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나눠져 있는 지분만큼, 조각만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서 투자하고, 나중에 그 건물 가치가 오르게 되면 내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000억, 2,000억 되는 건물들을 사실상 사고 팔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자산들, 아니면 이제 크루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에도 투자를 해요. 크루즈 한 척을 만드는데 3조 정도가 듭니다. 근데 3조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받다가 크루즈 한 척 만들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크루즈를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발행해서 STO로 발행해서 만들 거야. 이 크루즈에 투자를 해. 그러면 연 수익이 적어도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3조짜리 크루즈를 만들 수 있는 그 증권들을 세분화해서 만들게 되면은 그런 투자자를 모으는 것도 쉽고 그런 자산들을 거래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그런 자산들을 단순히 펀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토큰화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산을 토큰화해서 1,000억, 2,000억 되는 그런 유동성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3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 2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화폐로 쓰기에는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그런 것들을 암호 기반으로 화폐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1코인은 1달러로 고정이 되게끔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피깅이라고 하고, 그러면 1달러에 1코인으로 가격이 고정이 됐는데 이 고정이 되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피깅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폐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패깅이 되어서 1달러의 코인 이렇게 패깅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디패깅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화폐 가격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보통은 1달러의 코인으로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내가 코인 발행했었는데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코인을 발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1달러씩 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달러만큼 내 은행에다 저축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달러를 샀기 때문에 그 산 만큼 내 코인을 1달러를 팔 거야. 그래서
그 코인을 사간 사람이 나중에 이 코인을 판매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러를 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은 디지털 자산, 코인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지려면 현물 자산에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담보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더 같은 자산들도 전부 다 달러에 담보가 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물 자산에 담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 2022년에 이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담보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게 된 건데 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고 그거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1달러보다 뛰게 되거나 1달러보다 적게 되었을 때 그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코인을 별도의 코인으로 루나라는 코인으로 활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테라가 오르면은 루나가 내리게끔 그리고 테라가 내리면 루나가 오르게끔 이렇게 연동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엔 큰 문제가 없다가 테라 코인을 조금씩 사들이는 이제 헤지펀드 세력들이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는 테라 코인을 한 7천만 불치 갑자기 급격하게 매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루나가 잘 방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억 달러만큼 또 매도를 하게 돼요. 20억 달러만큼 테라를 매도하게 되니까 테라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루나를 계속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루나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소비해주는 세력들이 존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테라, 루나 이렇게 9천만 불도 가까이 막아냈는데 20억 불을 막아내는 게 도대체 이 신뢰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루나 코인을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나가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13만 원까지 갔었다가 급기야는 0.00001까지 떨어지면서 50조라는 시가총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테라와 루나를 만들었던 그 테라폼 랩스 권도현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 해외에 잡혀서 한국으로 못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문제점은 담보가 없는 가상의 자산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패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사태 이후로는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없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잘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은 그림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쭉 변하고 있으면 19일날 예를 들어 10월 19일에 1320권으로 떨어졌다가 1340권으로 올랐죠. 테더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했다가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달러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똑같이 이렇게 변동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잘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 경제 활동에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환전 수수료가 없어져요. 우리가 달러를 바꿨다가 또 브라질에서 쓰는 돈으로 바꿨다가 중간에 바꾸게 되면 중간에 이걸 환전해주는 쪽에서 계속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이 그런 달러나 이런 현지 통화에 관계없이 디지털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우리는 그냥 테더로 제공하게 되고 거기서 테더로 그냥 받아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은행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마진이 없어지고 그리고 국제 송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해외에 예를 들어 유학 가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게 되면 1년에 10만 불 정도까지밖에 못 보내게 되거든요. 그 10만 불을 보내게 되면은 스위프트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 2일에서 5일 정도 지나야지 이 거래가 컨펌이 됩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로 보내게 되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자금이 송금이 되고 거기서 테더를 그 달러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국제 간의 달러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 금융체계를 디지털 화폐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은 금융거래가 완전히 쉬워지고 영업 이익도 빨라지고 중간에 수수료도 없어지니까 아주 좋아지는 거죠. 다만 문제점은 이렇게 되게 되면 국내의 자본들이 해외로 계속 유출되는 문제점. 그리고 수출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았다, 반도체를 팔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디지털 화폐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분산원청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오픈되어 있고 전자지갑은 내가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그리고 내 휴대폰 번호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메일 주소 하나만으로 전자지갑 발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 지갑의 주인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수수료나 아니면 영업일들이 길어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좋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드는 블록체인 노드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 같으면 테더 노드들이 따로 있고
테라도 테라 노드가 따로 있는데 테라와 테라 노드들 간의 데이터들은 호환이 되지 않아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있는 것들만 분산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드 데이터들이 통화가 되는 거지. 그 데이터 그 블록체인들끼리는 이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블록체인들끼리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라고 해서 그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들을 연동하고 혼합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 대한 블록체인 노드를 우리가 만들 거다. 그럼 나머지 금융들에 대한 블록체인 노드들은 우주에 같이 붙여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한국은행들이 지금 한국은행이 CBDC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아, 블록체인은 다 좋은데 이거 누가 하나 만들어 두면 거기서만 데이터가 흐르잖아. 결국은 그 데이터들을 밖으로 빼서 서로 호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바로 CBDC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는 디지털 화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테드를 통해서 외국 달러 송금을 해서 외국에 대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지 말고 국내 은행 우리들끼리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융들이 다 달러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국이 달러에서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CBDC를 주장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들 자기들 거래를 위안화로 할 수가 없다. 위안화로 받아주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이런 받아주는데 유럽들은 전부 다 달러나 유로로 통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화폐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누군가는 디지털 화폐의 주권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중국 인민은행에서 CBDC를 만들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한국은행에서 CBDC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CBDC를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CBDC를 밀게 되면 첫 번째로 금융 포괄성이 증대가 됩니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돼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시키게 되죠. 지금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냅니다. 직장이 있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증 내고 그런 걸 해서 계좌를 하나 만들어도 출금에 대한 한도, 입금에 대한 한도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CBDC가 되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전자지갑만 하나 만들게 되면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저렴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이 향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환전 같은 경우는 2일부터 5일 정도까지 걸리는데 이제 국내 및 국제 결제 속도가 높아지고 또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투명성이 증가됩니다. 거래 추적 가능성을 높여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화폐 주권, 달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융의 안정성이 강화되죠. 통화 주권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들이 자체 통화로 디지털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디지털 화폐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들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모든 이력들이 다 많기 때문에 이력 관리를 통해서 어디로 자금들이 흐르는지를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9월달 기사로 보면은 대규모 CBDC를 테스트한다. 10만 명 하나로 마트에서 이제 예금 토큰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통화가 이제 CBDC로 되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디지털 화폐로 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계좌 간으로 전화를 받죠. 부모님이 갑자기 이상한 데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돈 좀 입금해달라. 그러면은 ATM기 가서 돈 찾아가지고 다른 ATM 가서 입금하고 그런데 그 대포 통장을 통해서 입금되니까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르고 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일단 돈이 나갔고 돈이 받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원 확인하고 인증만 해줄 뿐이지 그거에 대한 거래 금액을 롤백 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CBDC가 돼서 이 전 통화의 흐름들이 전부 다 전자적으로 흐르게 되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그렇게 흘러들어가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에서 것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지 보고 롤백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막는 효과도 CBDC가 들어가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움직이기 위해서 국내의 그 중앙은행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그 금융사들이 어떻게 화폐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이제 자산들 실물 자산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 노드 위에서 거래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스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보면요, 가장 먼저 주식이 나온 게 1602년에 네덜란드 도민도 회사가 국민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다음 1609년에 이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져서 주식이 발행이 되죠. 1700년에 런던의 조던 커피하우스에서 커피가 수입이 되면서 커피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커피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커피도 주식으로 만들어서 거래하자라고 해서 커피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한서은행을 은행을 만들면서 거기 자본금으로 20만 원, 액면금액 50억에서 5명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인이다라고 해서 은행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천일은행이라고 해서 똑같이 자본금을 만들고 액면금액을 500억으로 정해서 주주, 이때는 18명인데 이제 황식 인사 중심으로 주식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본에 자금이 들어오고 이걸 살 수 있는 금액들은 그 당시에 조선인인데, 그 당시에 조선인이라고 정하긴 했지만 일제시대 때 말씀 이런 것들 투자할 수 있는 조선인이라고 하면은 대략 누가 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1600년도부터 근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돈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 재화에 대해서 투자하면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증권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증권의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권리였다가 그 다음 이제 파란색이 유가증권이었다가 그 다음 유가증권인데 형태가 있는 증권이었다가 이제 무증서 증권,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디지털로 데이터를 기록만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주식을 얼마 발행했어. 우리 예전 드라마나 옛날 드라마 보면은 주식 집어던지고 종이 같은 거를 이만큼 금고 안에 넣어놓고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이 유가증권으로 문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개개인이 집에 보관하다가 그 문서들을 이제 증권사에서 보관해주는 형태로 바뀌다가 지금은 그런 문서들을 찍어내지도 않아요. 그냥 디지털로 누가 배출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까지가 전자증권인데 이 전자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토큰증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블록체인 노드 기반의 토큰증권의 특징이고요. 왼쪽은 전통적으로 그냥 디지털 기반의 전자증권의 특징입니다. 크게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중간에 3개입니다. 전자증권, 주식 등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계좌부에 계좌부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 기재하는 게 전자등록이고요. 그 밑에 전자등록계좌부, 이 계좌부는 주식 등 권리 발생, 변경, 소멸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재하는 장부, 그리고 밑에 전자증권은 전자등록부에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된 유통증권, 이런 부분들이 증권에 관련된 기록물인데,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에 오른쪽 보시면 분산을 해서 등록하고 그 원장을 분산 원장으로 기록하는 것, 그리고 증권도 분산 등록 증권으로 기록하는 것, 이 부분들이 이제 STO고요. 왼쪽 보시면 중앙에 등록한 것, 증권거래소, 중앙등록계좌부, 중앙등록증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증권, 디지털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권들을 거래를 쭉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혁신금융으로 정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왜냐?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 시작된 지가 2010년이 되었어.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이 제한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동화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하나가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조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법이 아직 규정이 되어 있기 전이지만 특례를 받아서 샌드박스,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보시면 카사 코리아의 카사라고 해서 여기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서비스가 되고요. 두 번째인 루센트 블록의 소유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업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펌블 이쪽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동산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해서 사업하게 되는 서비스가 2016년부터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는 카사 하나만 혁신금융으로 지정을 받았고 나머지 2 부분은 정부로부터 더 이상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2군데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내역을 보시면 카사 같은 경우에 역삼동에 있는 런던비 102억을 공모해서 매각 금액으로 117억을 매각했고요. 역삼동에 한국기술센터 공모 금액으로 80억을 받아서 93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건물들, 서초의 GL타워, 여의도 이 건물들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올리는 것들을 상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기업들을 증권에서 올리고 상장하고 이야기하듯이 내가 팔 매물들을 자, 증권으로 발행했어. 이것들 이제 우리 살 거야, 팔 거야. 자, 사러 모여주세요라고 올리는 것들이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 중간에 보시면 이런 타운들, 공차, 슈아 연풍 이런 건물들을 다 STO 증권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증권을 가지게 되면 배당을 받습니다. 카사 같은 경우는 3개월 한 번씩 배당을 해주고요. 부동산은 계속 오르니까 오를 때마다 그 시가 총액에 따라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주거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로 보시면 이제 미술품도 있고요, 고가 현물, 명품이나 자동차, 와인, 그리고 축산, 그리고 음악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는 열몇 컴퍼니 전부 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금융지정을 받아서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시리즈 B, 시리즈 A, 시리즈 E까지.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시리즈 E까지 받아서 1920억까지 투자받았습니다. 한 3년 전인가 뮤직하우 TV에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 윤종신의 좋니 노래라든지 아니면 임창정의 소주 한잔 이런 것들 저작권을 사서 그 다음에 우리가 팬과 더불어서 저작권을 나눠서 살 수 있다. 투자해달라. 그때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혁신금융으로 지정을 받고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걸기 시작합니다.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냐? 기존에 우리가 거래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금융법 위반해서 거래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러있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증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발행할 수 있는 주체, 등록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주식을 기존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체하고 등록하는 주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창 ICO라고 열풍이 일었었잖아요. 가상화폐들, 코인들 국내에서 막 블록체인, 비트코인 나오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코인들 막 발행도 하고 거래도 하고 문제가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묻지마 투자들이 다 됐는데 지금 거기 남아있는 ICO들 거의 없습니다. 거래소 다 망하고 화폐도 다 망하고 그렇게 정부가 한번 2016년도에 그런 걸 겪고 나서 보니까 이거 좋아, 부동산이고 미술품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자산이긴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는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런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것들도 만약에 증권에서 발행하게 되면은 그 가치를 누가 판단할 거냐, 그거 거래하게 되면 중간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도화하고 규제화하고 계속 국회에서 입법하고 발의했지만 올 7월까지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법안들이 다 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현물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하고 있고 크루즈도 하고 있고 항공기 엔진도, 예를 들어 보잉사에서 항공기를 만들면 거기 들어가는 엔진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내가 항공기 일부 엔진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게끔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 이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회사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동향 2019년 이제 뮤직하우 카사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하게 됩니다. 그 22년에 뮤직하우가 증권성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22년에 뮤직하우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받고 최종으로 제재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나 이제 미술품 종합투자도 증권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뮤직하우 외에도 종합투자업체들이 최종으로 제재를 면제받고 2023년 12월에 이제 투자계약증권으로 탄생을 합니다. 하지만 업계 동향을 이렇게 해서 쭉 증권이 계속 면제도 받고 증권도 만들어내지만 제일 밑에 보시면 STO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비 방안, 의원 발의, 그리고 계류 중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뮤직하우 보시면은 회원 수가 120만 명 정도 되고요. 거래 금액이 3,900억 원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IPO 시장에 2천억 원 자금을 조달했고요. 발행곡은 이제 1,090곡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받은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거죠. 문화 투자에 이제 200억 정도 금액을 했고, 최종적으로 2,1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뮤직하우는 국내에서는 잘 되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수들 노래, 여기 된 저작권, 예를 들어 벤진선 너희로 도다시 37,700원. 그리고 오른쪽은 이런 저작권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주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100원, 1,600원 이렇게 고가에서
경매에 붙여서 거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음악들에 대한 이런 저작권들도 특정 금액을 매겨서 거래된다. 그래서 여기 사업하시던 대표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가장 많이 인기 있게 팔린 것들이 전부 다 팬덤들이 좋은 가수들, 팬심들이 많은 가수들이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신곡을 발행하면은 그 신곡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은 그 노래가 잘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잘 되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곡들은 전부 다 팬심이 좋은 그런 아이돌들 가수가 많이 팔렸는데 그 곡들을 저작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협의하는 단계가 쉽지 않았다. SM이나 YG나 하이브나 이런 쪽에 가서 이 곡을 내가 저작권을 넘겨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각 투자해서 팔아서 수익이 나면 세워해서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나 작사가 입장 그리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꺼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 저작권 가지고 여러 가지 돈도 버는 투자자들도 많고 작곡가들이나 가수들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로 금융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죠. 말씀드린 게 이제 음악이라고 봤다면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부분은 이제 미술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미술품 가지고 STO로 가해서 투자를 했던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미술품과 부동산 차이가 보면은 미술품은 취득세가 없어요. 아파트, 자동차 내가 사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아파트 샀는데 또 세금을 내고 보유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은 종합소득세로 부동산을 보유할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내가 이거 미술품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안 내요. 나중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냅니다. 최대한 부동산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의 70%만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술품은 기타 소득세 22%까지만 내고 그것도 경비로 80%에서 90%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 보유하기 위한 금액.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적 이익에 따라서 세율이 조정이 되는데 미술품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금융자산이 많든 그런 거하고 다 별도로 미술품만 대해서는 분리해서 세금이 22%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내가 막 10억이 되는 미술을 사 들여왔다. 관세도 안 됩니다. 세금도 안 됩니다. 그냥 미술품을 사 들여오는 즉시 그냥 나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미술품도 조각 내서 투자를 해보자. 증권으로 발행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미술품 투자하는 곳이 이제 테사라는 곳에서 혁신금융 지정받고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테사에서 이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35,000명 정도 되고요. 2년간 성장률이 1,400%입니다. 미술품 투자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 13만 명 정도 되고 1인당 88만 원 정도 미술품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이 50개 작품 정도 공모가 됐고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한 사람들이 한 13,000명 정도 되고요. 투자한 다음에 작품 가치로 따지면 19%니까 상당히 높은 이익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은행 이익률이 되게 한 3%, 4% 됐으니까 19% 정도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을 사서 다시 재명하게 했을 때 한 90억 원 정도, 15개 정도 작품에 대해서 또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2장까지는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금융 그리고 부동산, 미술품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라는 형태로 어떻게 지금 되어 왔느냐. 암호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필요하냐,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국내 현황들, 법적 규제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설명을 마지막으로 3장에서 좀 드리겠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원시 시대 때는 이제 조개로 거래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금으로 거래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금을 가지고 화폐를 찍어내죠. 영어로 노트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 금융들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으로 돼서 분산돼서 이제는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분산화되고 암호화돼서 누구나 그리고 국경 간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통화를 서로 바꾸게 되면 중간에 대한 수수료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이용되는 규제들 입법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는 부서가 하나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법 해결해야 되고요. 약관규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전기통신산업법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들은 과기부에서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개인정보가 다 연결되어 있겠죠. 거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상 와서 계류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 또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다른 일들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면 토큰 종류별로 전자화폐형 아니면 자산형, 유틸리티형 이렇게 토큰을 나눈 다음에 전자화폐형은 전자금융거래법만 개정해서 바로 적용하자.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 다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비금융상품 규제니까 이것들만 규제를 풀어서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형태에 따라 자산의 형태에 따라 해당되는 법들만 규제를 해서 빨리 변화하자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국회 대상으로 언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금융 쪽이나 입법 쪽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반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대구시 지자체들은 도대체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시 입장을 볼 때는 ABB라고 해서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요 세 가지를 우리 그 앞으로 향후 나가야 될 중점적인 기술이라고 보고 ABB과라고 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 산하에 있는 ABB과는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도 만들고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대구 시민에게 실증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작년에 대구시에서 국내 최초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인넷을 구축했고 그 구축된 메인넷 상에서 대구에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대학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다대구 서비스라고 해서 오른쪽 보시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그리고 토크 대구, 승용차 요일제 그리고 두드리소 같은 여러 가지 대구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기존에는 신원 인증하는 방법에 의해서 신분증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대구 메인넷 위에 올려서 지금은 DID 기반으로 신원 인증하게끔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대구 앱을 여러분들이 까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들을 좀 더 블록체인 기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대구 지자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여기에 다 포팅하고 개발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구시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이나 대구 테크노파크 같은 대구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대구시 예산을 통해서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보자라고 공모 사업들도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도 한번 공모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해서 대구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배지 시스템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대구광역시에서 주변에 있는 명소 스탬프, 그 축제를 하게 됐을 때 축제 현장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스탬프로 다 박는데 기존에는 그냥 디지털 스탬프로 박아놓고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디지털 배지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그동안 돌아봤던 모든 명소들을 이력들을 쭉 관리하고 그리고 어디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안경산업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구가 안경산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도시이고 특히 북구에 가면은 안경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산업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안경 산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국내 안경 산업체를 국내 안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경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두면 여기 인기 있다 싶으면 다 그냥 벗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안경 디자인들을 디자인하는 학생들이나 기업에서 많이 만들어내. 그러면 그 디자인들을 NFT화해서 이 디자인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다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상에 올려서 NFT로 막 공포해버리면 사실 디자인은 널리 알려져서 누군가가 복사해서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디자인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NFT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통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안경 디자인을 NFT로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개발이 됐고 지금 11월 달에 디자인에 대한 공모 지금 그 공모가 지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쯤에 서비스 오픈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하나, 그리고 가상 환경 제조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안경을 디자인할 때 보통 3D 모델링으로 다 디자인하는데 그 3D 모델링에 사용된 툴은 안경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광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가 안경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크게 부품으로 따지면 10개, 20개밖에 안 돼요. 안경 뒤에 태가 있고 다리가 있고 포가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품들을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물성, 여기 티타늄이 들어갈지 나무가 들어갈지 플라스틱이 들어갈지, 그리고 색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적인 특성들을 다 만들어 두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런 모델링 툴을 만들어서 배포해보자 라고 해서 가상환경 제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 만들고,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하고 제조 시뮬레이션도 만들어서 디자인된 결과물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입점 매장을 만들어두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 입점하겠죠. 입점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디자인, 내가 만든 제품들을 일반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 디자인 괜찮다, 이 안경 괜찮다, 내가 한번 가상으로 피팅해서 써도 보고 구매도 하자. 구매하려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마켓이랑 연계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하나로 통틀어서 KI와 메타버스 통합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디자인들을 보호하는데 NFT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로는 이 자원봉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1365라는 자원봉사 포탈에 제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합니다. 나는 이런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어라고 등록을 하면 거기 자원봉사 항목들이 쭉 떠요. 예를 들어 쓰레기 줍기도 있고 뭐 단체로 가가지고 교육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쭉 있는데, 부산에서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물건을 올리면 물건을 올리는 사람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1대1끼리 매치기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도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한 분이 집에 계세요. 근데 내가 말벗이 필요하다, 나한테 와서 말벗 1시간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거 자원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올리면 제가 시간이 되니까 1시간 동안 가서 말벗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렇게 말벗을 해줄 수도 있고, 수학 과외를 좀 1시간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개인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인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그런 자원봉사자에게는 마일리지나 그런 것들을 부산시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럼 자원봉사도 하면서 그 마일리지도 받는 걸 부산봉사 자원봉사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은행에서 받은 봉사은행은 직접 가서 부산시에서 편의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숍 가서 커피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포인트도 쌓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몇 시간들 이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수도 관리하면서 자원봉사 포인트로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도 지금 12월 달에 서비스가 지금 될 부분이고요. 여기 블록체인이 들어간 부분은 자원봉사 했던 이력에 대한 이력 관리 부분들, 그리고 자원봉사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직접 하게 되는 사람들의 신원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신원 인증들을 DID 기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중앙금융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을 해결하고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안돼, 전부 다 분산으로 하자. 분산으로 해서, 그럼 분산으로 해서 어떤 걸 할 거냐? 여기서 화폐 만들어내, 암호적으로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비트코인이 1원 됐다가 1억 전까지 트니까 야, 이거는 화폐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럼 화폐로 쓸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면 달러랑 1대1로 연동되게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연동하자. 그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동을 쭉 하니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 일본에 있는 인민은행, 그래 이거 너무 좋은 컨셉이다. 중앙은행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존에 화폐 찍어내는 거 말고 디지털 화폐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쭉 되고, 그래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니까 화폐는 그렇게 돌아. 그러면 자산은 부동산, 미술품, 비행기 엔진, 크루즈 이런 거 팔기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블록체인 상에서 STO로 조각화가 만들어지면 팔 수도 있고 이동성도 늘어나니까 자산이 늘어났구나. 좋아, 그럼 우리 STO라는 걸 해보자. 금융관들이 이렇게 지락이 되고, 그럼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우리 블록체인 메인넷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신원인증도 하고요. 그리고 좀 안광학 산업진흥원 같은 곳에서 안경 디자인도 보호하고, 부산시에서는 자원봉사 하는데 블록체인 도입해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블록체인들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든지 이런 자산이 있든 없든 그리고 자원봉사 디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로 이력 관리도 하고 암호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과이잖아요. 과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기획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이제 기업이거든요. 기업과 같이 함께 공모사업도 제안해서 이 공모사업을 따서 R&D 개발을 한 다음에 거기 기술은 블록체인도 한번 적용해보고 또 인공지능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사업을 넓혀가면은 사실 블록체인이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먼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적인 측면도 되지만 인문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다들 묶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 하나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상당히 본인 경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과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